여러분은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귀신이 임야암야와 비슷한 질문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과학자가 외계 문명이 존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55억 년 전에 전성기를 맞았다가 멸망했을 수도 있고요. 외계 문명을 찾는 방법은 1960년대부터 연구되어 왔는데요. 별의 깜빡거림부터 빛의 포착까지 지금은 어느 정도 빌라잡이가 잡힌 상태입니다. 지구의 인류와 같은 지적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드레이크 방정식부터 우주에 있는 문명의 발전 수순을 나타내는 카르다쇼프 척도까지 평소에 궁금했던 과학 이야기 오늘도 과몰입해서 쉽게 재밌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외계 문명의 가능성을 생각보다 크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천체물리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1961년 논문에서 자신이 고안한 드레이크 방정식을 통해 외계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10% 이상이라고 주장했고요.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은 그에 져서 코스믹 커넥션에서 지구의 환경이 비슷한 행성이 우주에 하나라도 존재하고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지구와 비슷한 진화를 거쳐서 고등 생명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예상했어요. 이를 통해 외계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50% 이상이라고 주장했고요. 또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프로젝터인 세티 연구소의 한국 책임자인 이명헌 박사님은 외계 지적 생명체는 99.9999% 이상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실했습니다. 여기서 외계 지적 생명체는 우리와 같은 높은 지능을 가진 생명체를 말하는데요. 만약 지적 생명체가 아니라 단세포 수준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만 본다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은 훨씬 더 올라갑니다. 당장 우리 태양계만 봐도 단세포 수준의 외계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추측되는 곳이 여럿 있거든요. 생명체가 탄생하려면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이 존재하는 천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성의 위성 유로파의 지하에는 지구보다 부피가 2배나 큰 바다가 형성돼 있는데요. 2024년 나사에서 유로파 클리퍼라는 탐사선을 보내 진짜 외계 생명체가 사는지 확인하러 갈 거라고 해요.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에서도 다량의 물이 발견돼서 단세포 수준의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거라고 보는 과학자들이 많고요. 앞서 말했듯 프랭크 드레이크는 외계 문명의 개수를 계산하는 드레이크 방정식을 고안해냈는데요. 짧게 설명하면 우리 은하내에 기술적으로 발전한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의 개수를 고려해서 외계 문명의 개수를 추정하는 겁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을 대입해 계산한 결과 20세기 후반에는 우리 은하내의 지능체 문명이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10만 개 정도 존재할 거라고 추정됐는데요.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일단 드레이크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좀 복잡하죠? 하나하나 풀어서 보자면 먼저 n은 우리 은하내에 존재할 외계 문명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n의 개수를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변수들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차례대로 r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항성의 총 개수를 말해요. 우리가 사는 우주는 평균 온도가 영하 272도 정도로 아주 추우니까 이 난로 역할을 하는 항성, 예를 들어 태양 같은 존재가 있어야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겠죠. FP는 이러한 항성 주변을 도는 행성들을 가지고 있을 확률입니다. 태양의 지구처럼요. NE는 이런 행성들 중에서 생명체가 적당히 살만한 행성들의 수를 의미하는데요. 한겨울일 때 난로에 너무 가까이 가면 뜨겁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춥잖아요. 행성도 항성과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겠죠. 이런 적당한 거리의 지역을 골디락스 존, 거주 가능 지역이라고 불러요. FL은 그 행성에서 단세포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 FI는 그 생명체가 인간과 같은 고등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확률이에요. FC는 그런 지적 생명체가 멸종하지 않고 인간처럼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문명으로 발전할 확률이고요. 마지막으로 L은 통신까지 할 수 있는 고도의 문명이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을지 평균적인 기간을 의미해요. 우리와 비슷한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고 해도 멸망해버렸다면 우린 절대로 만날 수 없을 테니까요. 소름 돋는 부분은 이 세티 프로젝트의 과학자들이 방정식의 모든 변수들을 최대한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 마지막 L 값을 제외하고 모든 값을 곱했더니 그 숫자가 1에 가깝게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1이 우리 인류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은하 어딘가에 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적어도 한 개 더 있다는 건지는 모르는 일이죠. 드레이크 방정식은 F부터 L까지 과학자들의 주관에 따라 그 수치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의 근거에서 결과값이 계속 수정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다른 문명이 있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 예로 가장 최근 진행된 연구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2021년에 발표된 한 논문으로 과학적인 예측 모델을 통해 외계 지적 생명체 존재 여부를 따져본 겁니다.
건데요. 먼저 우리 은하내에서 태양 주변을 도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들을 찾은 후 이런 행성에서 탄생한 생명체가 인간처럼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는 시간을 약 1억에서 10억 년이라고 추정했는데 그 후 외계 문명으로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각각 10억, 30억, 50억 년으로 나눠 계산했고 다양한 변수도 함께 고려했어요. 그 결과 언제 어디에서 외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지 계산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미 오래 전이었다고 합니다. 은하가 만들어지고 약 80억 년이 지난 시점,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약 4km 정도의 거리에서 가장 많은 문명이 존재했을 거라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참고로 우리 은하는 지금 136억 1천만 년 정도 됐는데요. 지구의 인류는 우리 은하가 135억 년 정도의 나이일 때 중심으로부터 7.6kps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탄생했으니까 이 다른 지적 생명체가 번성했던 시기로부터 55억 년이 지난 후에야 우리가 등장한 거죠. 그것도 은하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깡촌 같은 곳에서요. 55억 년 전 번성했던 문명이 지금도 존재했다면 엄청난 발전이 이뤄져 우리가 못 볼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런 흔적이 없으니 멸종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55억 년 전 이 은하 중심 부근에서 만약 외계 문명이 탄생했고 그들이 멸종을 했다면 멸종 이유에 대해 소행성 충돌, 초신성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전쟁 등 서로 싸우다가 자멸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봤어요. 당장 우리 인류만 보더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제3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제4차 세계대전은 막대기와 돌을 들고 싸우게 될 것이다. 우리 인류의 마지막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부분이네요.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은 이제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럼 어떤 문명이 가장 발달한 문명일까? 인류는 우주에서 얼마나 지난 문명일까? 과학자들은 이제 이런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문명의 발전 정도를 분류하는 방법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카르다쇼프 척도입니다. 1964년 구소련의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가 처음으로 제안했는데 이 에너지를 얼마나 잘 많이 쓰고 있냐를 보면 그 문명의 발전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카르다쇼프 척도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후에는 5단계까지 확장이 되긴 했는데 사실상 이 4, 5단계는 좀 현실성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도 단계별로 다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는 문명이 하나의 행성에 내리쬐는 에너지를 100%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우리 인류는 한 0.75단계 정도인데요. 태양에서 내리쬐는 에너지 전부와 지구 내에서 생성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비로소 1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0.75단계에서 1단계까지 되려면 에너지를 지금보다 500배 더 많이 쓸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빠르면 100년 안에 인류가 1단계 문명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간 우리 인류가 빠르게 발전을 이뤄왔고 에너지를 활용해 사용하는 양 또한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류가 1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핵융합 에너지 활용이 꼽히고 있는데요. 우리 과몰입 1화 때 다뤘었죠. 우주 태양광 발전 방식도 있는데 이건 이 지구 내부가 아니라 아예 우주 저궤도의 태양광 발전기를 놔서 태양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2단계는 한 항성의 에너지를 100%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류의 경우 태양에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죠. 2단계에 다다르면 1단계에 비해 약 100억 배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단계 수준에 도달하는 건 앞으로 몇천 년이 걸릴지도 알 수 없고 어쩌면 그 전에 사람들끼리 전쟁해서 멸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2단계 문명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다이슨 스피어라는 기술이 꼽히는데요. 앞에서 설명했던 우주 태양광 발전기를 이 태양 주변에 부 형태로 설치해서 에너지를 무한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스타워즈나 스타트rek에 등장하는 우주 문명들이 1단계와 2단계 사이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3단계는 하나의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문명이에요. 태양과 같은 별들의 에너지를 모두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하 간의 충돌로 발생하는 대규모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도 있죠. 지난주에 소개했던 블랙홀의 에너지도요. 이렇게 되면 감마선 폭발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인데요. 스타크래프트의 프로토스 같은 종족이 3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이 정도의 에너지를 쓰는 문명이 우리 은하에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겠죠. 4단계 문명부터는 SF 소설에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하나의 은하를 넘어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은하의 에너지를 전부 뽑아 쓰는 문명으로 우리가 속한 우주를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고요. 5단계 문명은 이 다중우주론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하나의 우주가 아니라 수많은 다중우주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문명을 말해요. 이 정도면 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외계 문명이 사는 행성을 찾는 방법은 태양 같은 항성을 먼저 찾은 후 지구처럼 그 항성을 돌고 있는 행성을 찾는 건데요. 앞서 말했듯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난로가 될 수 있는 항성이 필요하니까요.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은 시선속도법과 식현상법이 있습니다. 시선속도법 먼저 볼까요? 만약 항성이 혼자 덩그러니 있다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 항성을 잡아당길 중력들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주변에 행성이 있으면 서로 중력을 받아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 태양도 가만히 있지 않고 아주 작은 궤도를 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항성의 색깔이 궤도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데요. 도플러 현상 덕분에 가까워지는 궤도를 돌 때는 파란색으로, 멀어지는 궤도를 돌 때는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보고 주변에 행성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식현상법은 항성의 깜빡깜빡거림으로 행성을 찾는 건데요. 항성을 공전하는 행성이 항성 앞을 지나가면 순간적으로 항성이 어두워지겠죠. 주변에 행성이 없다면 항성은 같은 밝기로 항상 빛날 거고요. 한 항성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하면서 깜빡거린다면, 그리고 그 주기가 일정하다면 행성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빛을 포착해 문명을 알아볼 수도 있는데요.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있다면 당연히 그 문명은 어두울 때 불을 켜고 생활할 텐데, 항성의 빛을 받지 않는 쪽, 즉 밤에 행성에서 불빛이 나온다? 외계 문명이 사용하는 인위적인 빛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제임스 망원경도 이런 빛을 포착하기 위해 다양한 행성을 관측하고 있는데요. 사실 외계 문명이 아주 밝은 인공빛을 만들지 않는 이상 지금의 기술로는 아직 완벽하게 외계 문명의 불빛을 포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다른 행성에 사는 외계 문명을 만난다면 어떤 걸 물어보고 싶은가요? 저는 우리 지구에서도 이 우주를 설명하는 수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제가 있거든요. 그런 7대 난제 같은 걸 과연 외계 문명은 풀었을까? 또는 빛보다 빠른 초광속 그런 기술이 있을까? 뭐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댓글로 여러분들도 의견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과학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